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들으면서 설거지하고 밀린 집안일하면 저만 개운한가요? 언제나 저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채널에 무한 감사를 보내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부족한 말솜씨지만 용기를 냈네요. 저는 저와 남편 닮은 딸과 아들 한 명씩 낳고 지극히 평범히 살아왔어요. 나이 들어보니 자식들 결혼해서 자식 농사 지으며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가장 큰 복이네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평화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은 둘 다 쉼없이 한 번에 정석대로 대학 공부를 끝마치고 취업에 성공해냈어요. 다행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도 늦지 않게 알아서 제 짝 만나서 하더군요. 첫째 딸 시집 보낸 후 이제 둘째만 장가가면 좋겠다 싶을 때 마침 둘째도 결혼 전제로 사귀는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죠. 첫째는 딸이기도 하지만 원체 살가운 편이어서 본인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 아들은 워낙 입이 무겁고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연애사를 오픈하지 않아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여자친구가 저의 며느리가 됐네요. 그저 단정하고 참한 아가씨 데려왔기에 아들이 은행원이라 같은 행원인 동료를 데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직업이 변호사라더군요.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걱정도 됐어요. 안 그래도 저희 아들이 목석 같았는데 그런 아들보다 더 목석같이 보이는 변호사 아가씨였으니까요.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남편에게 언제나 깍듯이 존댓말을 썼거든요. 그보다 더 깍듯이 구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닮아있는 둘을 보니 잘 살겠구나 싶어 흐뭇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부부라는 게 닮으면 너무 닮아서 싸우고 다르면 또 다르다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한창 신혼 즐겨야 할 아들은 제게 고민 상담을 하더군요. 어릴 때도 그런 거 일절없던 애였는데 결혼은 참 어렵긴 했나 봅니다. 그래도 언제나 너무 알아서 잘해서 서운할 지경이었는데 결혼하니 엄마한테 먼저 도움 요청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 이대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 속 타니까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얼른 말해봐. 그래, 어디 눈만 마주쳐도 좋을 신혼인데 도대체 너희 뭐가 문제야? 혹시 둘 다 바빠서 집안일 하는 걸로 싸우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랬지. 내가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줬잖니. 생일에 돈 가지고 싸웠어요. 제 생일 바로 며칠 전이 집사람 생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새 지갑을 사줬거든요. 연애 때부터 계속 쓰던 거라 지갑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지갑은 두고두고 오래 쓰는 물건이고 변호사니까 아무거나 쓰기엔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렇지. 어이구, 비싼 거 좀 사주지 그랬어. 네, 그럼요.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 지갑으로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런데? 선물 받을 때 엄청 좋아하면서도 지갑 가격을 묻는 거예요. 워낙 집요하게 물어봐서 말해줬죠. 처음엔 이게 결혼의 현실이구나 생각했어요. 선물에도 마음 편히 못 받고 가격 걱정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제 생일날 알게 됐어요. 엄마가 준 음식들로 아침밥 잘 먹고 같이 치우고 있는데 휴대폰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지금 바로 확인하라고 해서 봤어요. 봤더니, 세상에. 저한테 그 사람이 돈을 입금했더라고요. 며칠 전 제가 줬던 그 지갑 그대로요. 어머머, 뭐라고 하면서? 저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선물이 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받은 만큼 보냈으니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생일 아침부터 대판 싸웠어요. 저는 너무 정없다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고, 와이프는 안 준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데 왜 별것도 아닌 일로 난리 피우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부하하, 아이고 배꼽이야. 저는 아들과 쏙 닮은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너무 웃음이 났어요. 로봇 같은 저희 아들이 그보다 더한 며느리를 만나서 앞으로 자아 성찰하는 시간 많이 가지겠구나 싶었죠. 어머니, 저는 심각한데 어머니는 이 상황에 웃음이 나세요? 아니, 그 사람 행동이랑 말이 너무 서운하잖아요. 너는 이 녀석아, 다를 게 있어? 네? 엄마가 생일 음식 해주니까 반찬 가게 음식 시킨 것처럼 입금부터 했잖냐. 너 이놈아, 엄마가 설마 너 낳은 날 용돈 받자고 음식 했겠니? 맛은 어땠는지, 잘 챙겨 먹었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 냅다 입금 문자부터 울려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아들은 얼굴이 벌개지더니 그제야 제 심정을 조금 알 것 같다고 민망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뭐 부부관계에 제가 뭐라고 끼어들겠습니까? 그 후로 아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잘 풀었는지 더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생일날 불편한 일이 생겨버렸죠. 식구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하곤 핸드폰 계산기 두드리는 며느리를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자니 저도 놀랍긴 했습니다. 금액 나눠서 내는 걸 더치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저희 남편 생일에도 적용하려는 며느리를 보고 저희 딸은 경악스러워했어요. 혹시 형님 카드로 계산하실 거예요? 그럼 형님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여보, 내가 당신 것까지 형님한테 입금해 놓을게. 옳게? 아, 농담이지?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아니요. 가족끼리도 계산은 확실히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서로 감정 상하는 일 없죠. 식사값 6명으로 나누면 딱 58,000원씩이니까 남편 것까지 11만 6천원 입금할게요. 저희 가족들은 며느리의 말에 모두가 당황해서 아들만 쳐다봤어요. 여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자. 어? 뭐가? 아니 아버님 선물도 금액 나눠서 냈으니까 깔끔하게 식사값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옳게 가족끼리 뭘. 아니 기분 좋게 밥 다 먹고 분위기 좋은데 어른들 체하시겠다. 게다가 아버지 생신이라서 모인 건데 왜 6명으로 나누는 건데. 자식들이 사는 게 맞잖아. 네? 저는 선물이랑 용돈 드렸으니까 당연히 식사값은 따로 계산한 건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 그만해라. 기분 좋은 날 맛있게 잘 먹었잖아. 식사값은 내가 내마. 엄마가 왜 내요? 아빠 생신이라서 우리가 두 분 좋은 곳 모신 건데 내가 낸다고 옳게 해. 입금하지 마. 됐지? 정서가 누나가 낸다고. 너 못 알아들었니? 뭘 가만히 보고 있어? 아, 누나 미안.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 사람이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워낙 계산에는 칼 같아서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정없어 보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저라고 계산적인 모습이 왜 안 미워 보였겠어요. 하물며 내 속으로 낳은 핏줄도 그러면 미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딸이 나중에 그러더군요. 며느리가 꼭 사회초년생 때의 동생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요. 저희 아들 은행원 처음 됐을 때 얼마나 가족끼리도 칼같이 계산하려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적당히라는 게 있는데 아들은 걸핏하면 정없이 가족들 일에 계산기를 두드리더군요. 여기는 은행 창구가 아니고 집이라며 남편과 딸한테 엄청 혼나고 겨우 고쳤었어요. 그런데 아들보다 더한 짝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아들로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 건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안타까웠어요.
저희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지나치게 계산적인 며느리에게 별말 안 했죠. 올케가 너무하다며 따로 한마디 해야겠다는 제 딸은 남편이 말렸고요. 그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식구로 함께 지내다 보면 나아질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무엇보다 그 나이 됐으면 본인이 깨닫고 고쳐야 하는데 저희가 나서면 괜히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희 남편이 며느리 때문에 뿔이 단단히 나버리는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남들은 똑똑한 변호사 며느리 둬서 좋겠다며 모시고 살라고 했지만 남편과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를 보면서 많이 실망했었네요. 어언 20년 전 회사원이던 제 남편은 부도가 나면서 유류업에 종사하는 시숙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집 위주로 배달 다녔던 남편은 아주버님에게서 독립하여 숙박업소나 공장과 거래하는 유류 도매 사업을 하게 됐죠. 소규모였지만 시간인 만큼 정말 동네 단골이 많았어요. 남편은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지그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은 계속 거래했죠. 회사 부도나면서 잠시나마 배고라 본 적이 있으니 남편은 웬만하면 돕고 살려고 했어요. 한 번은요, 가게 직원이 90살이 다 되어가는 단골 할머니 집에 기름을 배달 간 적이 있습니다. 난방용 등유를 넣어줬는데 아무리 결제해도 카드가 안 되어 미수금으로 돌아왔다네요. 할머님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난 것 같았지만 일부러 직원은 카드 리더기가 고장난 것 같다며 다음에 온다고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직원은 남편에게 천천히 돈을 받아도 되겠냐고 죄송하다 했죠. 못 받으면 자기가 내겠다고 하면서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사장인 내가 메꿔야지 왜 자네가 메꿀 생각을 해.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그 할머니 땡땡동에 머리 새하얗게 쓰고 한쪽 눈 안 보이시는 분 맞지? 네, 맞아요. 우리 단골 고객님이셔. 우리 형님 가게에서 일할 때부터 뵀던 분이지. 찾아오는 가족도 없는 눈치고 1년에 딱 한 번 난방용 기름 주문하는 고객이야.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알았는데 이제 그마저 돈 낼 형편이 안 되시나 보네. 자네는 걱정 마. 오히려 어떻게든 돈 받아왔으면 돈은 있어도 우리 마음이 불편했을 거야.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살짝 눈물을 훔쳤네요.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난방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이 서글펐거든요. 그래도 그 직원이 참 잘 대처했네. 할머니 사연 들으니 마음 아파 죽겠어. 그런 곳에 아득바득 돈 받을 수는 없지. 남편 성격상 좋은 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냉철한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도 않았죠. 그럴 만한 부자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이는 그냥 딱 나눌 수 있는 만큼은 나누면서 살고 싶어 했어요. 자식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할머님 또 전화가 왔어. 단골이라 공짜로 넣어줬다고 말씀드려. 추울 때 기름 아끼면 보일러 고장나니까 다음에 만날 때까지 따뜻하게만 있으시라고 신신당부드리고, 노인네 그 추운 겨울에 감기 걸리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우연히 아들 내외가 집에 왔을 때 남편이 직원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죠. 아들은 아버지 존경한다고 말하는데 며느리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아버님, 엄청 골치 아프셨을 것 같아요. 참, 요즘 그런 노인들이 많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니까 아버님도 조심하세요. 카드가 안 된다고 그냥 돌아온 직원분도 참 그게 본인 할 일인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세아가,
아, 그 할머니 그런 분 아니란다. 다만 딱한 사정이 있었지. 오랜 단골 손님이라서 내가 잘 알아. 아, 그리고 그 직원은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 요즘 보기 드문 성실한 친구거든. 아버님, 그래도 다음부터는 감정 호소한다고 너무 봐주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노인들이 배째라 돈 없다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성실한 거랑 일 잘하는 거랑은 매우 다르잖아요, 아버님. 물론 아버님이 사장님이시긴 하지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회사 운영하시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따지고 보면 그것조차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아버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줄곧 며느리에게 쓴소리 안 하려고 참은 남편이었는데 횡령죄라는 말을 입에 담는 며느리를 보고 끝내 폭발하고 말았죠. 아이, 너 지금 이 시애비한테 횡령죄라고 했냐? 어떻게 법을 지킬 줄 알면서 사람 사는 도리는 영 모르냐? 변호사는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도 횡령이라는 거지. 내 하나 묻자. 넌 무얼 위해서 변호사 일을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아버님. 너무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해드린 거예요.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물론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법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는 것 또한 인간의 도리야. 오늘만큼은 정말 너에게 실망이구나. 남편 단독으로 하는 1인 법인에 횡령이니 뭐니 했으니 며느리는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듯 했습니다. 콧대 높던 며느리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 후로 아무리 빌어도 시아버지 화가 쉽게 풀리지 않으니 답지 않게 먼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아들이랑도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나설 때인 것 같아서 한 번 도와줬어요. 그렇게 또 며느리가 하나 배워가겠지 생각하면서요. 며느리는 제 조언대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과 함께 무료 변호를 맡아서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번만 제가 사람들 돕고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경험으로도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찔리면 피도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던 저희 며느리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드디어 깨달은 바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저희 며느리는 자주 못해도 봉사 차원에서 1년에 몇 개씩은 무료 변호 도맡는 며느리였어요. 당연히 제 귀띔에 남편의 화는 눈 녹듯이 풀렸고요. 사돈이 멀리 사시니 저는 그렇게 며느리를 자식처럼 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엄마처럼은 못해도 적어도 시집와서 서럽다고 느끼지 않게끔 대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며느리는 제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았지만요. 아들은 은행원이고 며느리는 변호사니 우리 손주 많이 바빴어요. 어렸을 적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생 때도 학원을 몇 개씩 다녔죠. 저와 남편은 손자 걱정이 됐지만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한다고 가끔 흘리듯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였어요. 요즘 시대 교육관도 잘 모를 뿐더러 아들과 며느리가 어련히 알아서 교육하겠지 싶었거든요. 자식 교육에 시부모가 감놔라 배놔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집안의 어른으로서 손자를 위해 싫은 소리 조금은 해볼 걸 싶었습니다.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할머니, 나 병원 데려다 주세요. 아이고, 연서가, 내 새끼 무슨 일이야? 학원 있을 시간 아니야? 할미가 갈게. 학원 아니고 아파트 놀이터예요. 어떤 애가 나 때렸어. 갑자기 전화 온 손자가 울면서 전화가 와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집을 뛰쳐나갔네요. 그나마 가까워서 택시 잡아 타고 금방 도착했어요. 연서가!
할머니 왔어요? 해맑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손자와 손자 친구를 보고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둘이 모래사장에서 뒹굴고 싸웠는지 옷은 엉망이고 얼굴에 살짝 상체기가 나 있더군요. 서로 네가 먼저 그랬잖아 탓하며 말싸움 하다가도 벼랑간 웃음이 터지는 녀석들을 보니 별일이 아니란 걸 짐작했죠. 안녕하세요. 연석이 할머니 되세요? 전 연석이랑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 엄마인데요. 애들이 같이 학원 가기 싫다고 빠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잠깐 싸웠나 봐요. 죄송합니다. 연석이 얼굴에 상처가 나서 어떡하죠? 제가 아이들 데리고 병원 데려갈까 하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애들끼리 싸운 거고 다른 별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근데 신발이... 저도 아이들 우는 소리에 놀라서 허겁지겁 뛰어 내려왔거든요. 따로 달랠 필요 없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서로 마음 풀고 화해하더라고요. 제가 금방 저희 집 가서 신발 한 켤레 들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이들 바를 연고랑 소독약도 챙겨서 올게요. 손자 친구 엄마도 어지간히 놀랐는지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내려왔더군요. 서로 비슷한 모습에 민망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신발도 하나 빌려 신었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큰 상처는 없었고 여린 손톱에 긁힌 작은 생채기라 연고와 소독약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손자 친구 엄마가 먼저 저희 며느리에게 사과 전화를 했는데 그걸 이유 삼아 며느리가 아들 친구에게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아이들 둘 다 잘못했고 크게 다친 것도 없었기에 제가 보기엔 작은 해프닝 같은 거였는데 말이죠. 아니 그의 엄마가 상처 소독하고 약 발라주고 서로 화해시키고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들어보니까 학원도 먼저 그쪽 아이가 빠지자고 했고 때린 것도 그 아이가 먼저래요. 같은 학교 아이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건데 어머님이 그때 상황 잘 아실 테니까 같이 가주세요. 시간 되시죠? 뭐? 학교 폭력? 어림없는 소리. 그 어린이가 무슨 학교 폭력이야. 그렇다고 해도 둘 다 잘못했는데 그럼 쌍방이냐? 저희 연석이가 엄연히 피해자죠. 그쪽 엄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네요. 사과 제대로 안 하면 가정법원까지 가려고요. 어려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알려줄 거예요. 얘야, 그건 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애들 일에 무슨 가정법원까지 간다니? 이 동네에서 애들 키울 거면 더 이상 일 키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일로 소문 안 좋게 나면 애들만 고생해. 그 엄마 만나보니 착한 사람 같더라. 정말 학교 폭력이면 내가 진작 나섰지. 어디 가만히 있었겠냐?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결국 일을 더 키우더라고요. 아들한테 들어보니 손자 친구의 엄마는 지금 변호사라고 별것 아닌 일에 갑질하는 것이냐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네요. 게다가 그 아이 삼촌 되는 사람도 변호사였더군요. 법적으로 할 거면 얼마든지 상대해주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며느리 대신 제가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먼저 학원을 빠지자고 한 쪽도 때린 쪽도 손자 쪽이었는데 며느리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더라고요. 저는 단단히 뿔난 손자 친구 부모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엔 대화하기 싫다고 문을 안 열어주길래 저번에 빌려준 신발이 고마워서 돌려주러 왔다고 핑계를 댔죠. 빌렸던 신발과 함께 미리 준비한 아이 선물을 주고 깊은 대화를 나눴네요. 아이들이 같은 아파트, 같은 학교, 같은 학원인데 당사자들끼리 얼굴 대면하면 좋을 일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나선 거였어요. 그저 우리 며느리가 매일 딱딱한 법전만 보고 살다 보니 다른 것들은 볼 겨를이 없다. 세상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별것 아닌 일에도 크게 반응했나 보다. 늙은 내가 대신 죄송하다 하고 며느리를 변호했네요. 제가 나서고 다행히 사건은 일단락됐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일도 좋지만 조금 일을 줄이고 아이랑 시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어요. 다행히 그 후로 손자는 무리한 학원 스케줄 2개 정도는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뭐 고맙다는 말도 없고 표정이 안 좋은 걸로 보아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했어요. 그때 제가 상대방 부모 말고도 저희 며느리 마음도 헤아렸어야 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됐어요. 마음으로는 그저 손자들과 며느리를 생각해서 나선 거였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조차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희 남편은 신장염으로 몇 년을 고생했어요. 의사는 더 무리하면 투석받을 수 있다고 식단 철저하게 지키고 일도 쉬라고 했죠. 회사를 바로 정리하기에 또 책임감이 있으니 남편은 한동안 무리하게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입원 치료를 받는데 당장 고정 수입원이 없더군요. 수입과 지출이 고정적이다가 갑자기 변화가 생기니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보험 있다고 해도 비급여인 항목들이 많아서 돈도 많이 썼고요. 자식들이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월 고정 지출만큼은 제가 벌어야겠다 싶었어요. 앞으로 남편과 살아갈 날이 더 많을 테니 그동안 모은 저희 노후 자금에는 더 손대기 싫었거든요. 사실 남편 회사 정리하면 저희 부부 노후는 크게 걱정이 없었는데 그만 막바지에 사기를 당해서 남편이 평생 일군 재산의 반을 날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남편은 건강이 더 악화됐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은 저번보다 더 넣었어요. 누나 목도 같이 넣었는데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하대요. 충분해. 이제 안 줘도 된다. 네? 엄마, 이모 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어. 아빠 병원에 계시니 집에서 따로 밥할 일도 없고 이모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반찬도 얻어먹고 하려고. 아들, 딸 마음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힘든 일이잖아요. 이 녀석아,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제 나도 독립 좀 하자. 매일 가는 대신 몇 시간만 도와주는 거야. 거기다 직원들도 많아서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매일 담소도 나누고 친구 생겨서 재밌더라. 예, 그리고 니들 마음만 중요하니? 챙길 가족들도 있는 너희들한테 계속 용돈 받는 내 마음도 불편해. 아들과 딸은 결국 제 의견에 수긍하고 힘들면 꼭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100세 인생 언제까지 살지는 잘 모르지만 제 몸 멀쩡할 때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군말 없이 자식들과 저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제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언니는 잘 나가는 반찬집 사장님이라 제 사정도 잘 봐주어서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 마음 불편해서 전화한 거야? 내가 용돈 안 받는다고 했다. 신경 쓰지 마. 그런 게 아니라요. 거기 어머님 댁에서 멀지 않아요? 응? 제가 계산해보니까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서요. 어머님이 차가 있어서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다니시면 왕복 2시간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긴 한데 그래도 다들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니? 난 할만하다. 걱정돼서 전화 온 줄 알았는데 민망하게도 아니더라고요. 묘하게 날이 서 있는 말투에 저는 며느리가 저번 일로 찬바람이 쌩쌩 부는구나 짐작했어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 오세요. 어? 제가 요즘 일이 좀 늘어서 늦게 퇴근하게 됐거든요. 남편도 은행 업무 시간 끝나고 매일 남은 업무 처리하느라 늦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달에 300만 원까진 드릴 수 있어요. 혹시 너 저번 일 때문에 아직 기분 안 좋니? 우린 한 가족인데 어쩐지 네가 날 고용하는 기분이다. 며느리는 뼈가 있는 제 말에 그래도 한 걸음 물러서긴 하더군요. 그럴 리가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아무래도 어머님 있으면 저도 마음 편하고 어머님도 조금이라도 더 벌면 좋은 일이니까요. 사실 저 이번에 정말 중요한 스케줄이 많아요. 어머님이 제 사정 좀 봐주세요. 네? 저희 며느리 절대 자기 아쉬운 말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는 것 보니 얘도 급하구나 싶어 일단 들어주기로 했어요. 사실 반찬 챙겨주고 월급의 보너스에 휴가에 마음 편한 건 당연히 언니 가게였죠. 돈 때문에 수락한 건 정말 아니었고 의리로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능력 있는 며느리가 국내 10대 로펌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더라고요. 남편 사기당하고 입원하면서 좋지 않은 일만 생기는구나 싶었는데 며느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원래는 작은 동네 로펌에 있었는데 큰 물로 나갈 며느리 버선발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제 생각보다 아이들 케어를 오래 도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몸 챙긴다고 잘 먹지 않는 영양제도 챙겨 먹었다니까요. 제가 아프면 또 못 챙겨주니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남자애 둘을 챙기기가 생각보다 고된 일이더라고요. 그동안 맞벌이 부부 어떻게 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감당했는지 신기했고 어쩐지 어딘가 항상 까칠한 며느리도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리 제 아들이 돕는다고 해도 아빠 쪽보다 엄마 쪽이 더 힘든 사실 우리 모두 육아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육아와 변호사 일을 동시에 하는 며느리가 더 예뻐 보였네요.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나중에 입금해주겠지 싶어서 나름대로 있는 돈 쓰면서 기다렸는데 2달이 넘어가고 3달째 도와주는데 며느리가 약속한 돈을 입금해주지 않았거든요. 며느리한테는 돈 입금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애둘러 남편 병원비 중간 정산할 때가 다 됐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며느리 갑자기 눈도 찢어지고 목소리도 찢어져서 저한테 아주 쏘아붙이더라고요. 누가 보면 남인 줄 알겠어요. 어머님, 손잡아주는 건데 꼭 돈을 받아야 돼요? 어머,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니?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였으면 절대 돈 달라고 안 하셨을걸요? 어머님 막말로 형님이 조카 봐달라고 했어도 3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셨겠냐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300만 원 주면 애들 봐준다고 말했니? 그건 오늘 너 일이 잘 안 풀렸나 보구나. 너희 신우도 사춘기 때 가끔 그렇게 쏘아붙였어. 오늘은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넘어가마. 저는 그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참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흥분한 며느리에 저까지 흥분해 봤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는 며느리를 보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생겼나 걱정도 됐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며느리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 구하길 기다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본인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막 해도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엔 속이 상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픈 남편한테 며느리 흉을 볼 수도 없고 딸한테 말했다가는 집안 난리 나는 꼴을 볼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혼자 삭혔네요. 나중에 며느리가 제게 해명을 하면 미운 소리 한마디 정도는 해야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 쏘아붙인 그 행동에 대한 사과는 없고 입금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문자로 남겼어요. 그런데 저는 기분 나쁠 겨를도 없이 우선 한 달치만 입금한다는 그 말에 더 불안했죠. 혹시 아들 내외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 싶어서요. 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아이들을 열심히 케어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걱정 없게끔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고가 나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떡볶이 먹고 싶어. 배달시켜주세요. 어이구, 이 녀석아, 고기를 먹어야지.
떡볶이만 먹으면 키가 안 커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 할미가 만들어줄게. 떡볶이에 어묵 넣고 또 뭐 넣고 만들어줄까? 아니, 나는 할머니가 한 거 말고 매운 떡볶이 배달시켜주세요. 보자 보자. 연석이 네가 먹고 싶다는 게 이 떡볶이야? 에그머니나, 뭔 떡볶이가 이렇게 비싸? 그리고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엄청 매운 떡볶이 아니야? 연석이 너만 먹고 싶어서 이거 시키면 네 동생 진석이는 뭐 먹어? 치, 엄마는 저번에 시켜줬었단 말이야. 매워도 물에 씻으면 진석이도 먹을 수 있어. 엄마는 시켜줬다고? 할머니는 안 돼요. 그렇게 떼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랍니다. 아파트 단지 지나서 조금만 걸으면 버스 정류장 옆에 분식집이 있어. 할미랑 손잡고 가자. 거긴 떡볶이도 팔고 김밥이랑 튀김도 팔고 이것보다 맛있는 거 훨씬 많어. 물에 씻은 떡볶이보다 더 맛있을걸? 분식집 싫다고 떼쓰는 첫째 손자랑 업어달라 떼쓰는 둘째 손자 덕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혼자 갔으면 코앞처럼 느껴졌을 거리인데 사내 녀석 2명 달래면서 오니 더 먼 것 같고 괜히 나오자고 했나 싶었습니다. 이래서 며느리가 바로 앞 분식집 갈 힘도 없어서 배달 떡볶이를 시켜줬었구나 이해도 갔죠. 울고불고 했던 아이들은 다행히 분식집에 가서 핫도그랑 떡볶이랑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나니 좀 잠잠해졌어요. 매일 건강한 할머니 밥상에 아이들도 질렸나 싶어 반찬에 변화를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바로 집으로 돌아갔으면 당하지 않을 사고를 당하고야 말았네요. 분식집 바로 옆에 동네 마트가 있어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 재료 좀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한 노인 때문에 하마터면 일찍 떠날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마트 직원의 고함 소리에 돌아보니 아이들 쪽으로 자동차가 돌진해오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 둘을 번쩍 안아들어 반대 방향으로 옮기곤 제가 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 보느라 진이 다 빠졌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제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아이들이 다칠 뻔한 상황이었기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런데 분명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질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그 말을 삼키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 우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고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더군다나 몇십 년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빌어도 안 찾아오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저는 진짜 끝난 줄 알았죠. 순애야, 잘했다. 엄마? 왜 이제야 왔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어머니는 꿈에서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난 너를 이 꽃들처럼 키웠단다.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말이야. 그럼 결국 힘들어도 이렇게 꽃을 피운단다. 정성으로 보살피면 그 아이들도 잘 클 거야. 엄마, 나 엄마랑 있을래. 화단에 물을 주던 엄마는 섭섭할 만큼 제게 눈길조차 안 줬어요. 그 서글픈 꿈에서 깨니 병원이었습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에 붕대가 감겨 있더군요. 언뜻 크게 다친 듯 보였지만 의사 선생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애들은 어디 안 다쳤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울어? 애들 무슨 일 있어? 엄마 다쳐서 우는 거지 뭐. 엄마 많이 놀랐지? 마트 직원한테 들으니까 엄마가 애들 구했다며. 엄마 덕분에 조카들 어디 하나 다친 곳 없어. 그냥 많이 놀란 것 같아서 내가 그 이한테 맡기고 왔어. 병원에 있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손주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네요. 그 작은 애들이 다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운전면허가 있어도 나이 들고서는 아예 운전대를 안 잡습니다. 제가 잡는 운전대가 누군가의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는데 자연스레 나이 들면 감각이 떨어지니까요. 사고 낸 운전자가 딱 봐도 좋게 70세는 넘어 보이는 운전자였는데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만나면 정말 가만 안 둬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쳤다면 저는 그대로 심장이 멈췄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뒤늦게 허겁지겁 달려온 저희 며느리 울분이 가득한 울음소리를 내며 병실에 뛰쳐들어왔어요. 어디서부터 뛰어온 건지 얼굴이 땀과 눈물이 범벅이었죠. 저는 제가 운전자를 탓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저를 탓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몸은 멀쩡하지 않았지만 멀쩡히 정신이 있는 상태로 아들과 딸이랑 이야기하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며느리는 제게 달려들더군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면 사고를 내요? 지금 뭐라 했어, 올케? 여보, 애 보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데요. 집에서 애 보는 거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돈을 300만 원씩 주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을 다치게 만들어요? 여보, 우리 애들 어딨어? 내 아들들 어디 있냐고. 아무 일 없으니까 일단 진정해라. 그러다 너 쓰러져. 큰일 난다. 제가 애들 걱정되어 숨을 못 쉬었던 것처럼 며느리는 그만 과호흡이 온 듯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따지는 건 꽤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지만 일단 제가 애를 보다가 문제가 생긴 건 맞으니 미안했죠. 그리고 상황 설명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며느리 진정부터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 먹은 어른이라 겨우 이해하는데 지켜보던 제 딸은 엄마가 당하는 걸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당연했어요. 올케, 지금 미친 거야? 눈에 뵈는 게 없어? 창피한 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엄마 여기저기 다친 건 올케 눈에 안 보이나 봐? 야, 네가 말해봐. 뭐 300만 원 가지고 네 마누라가 엄마한테 이러는 게 맞아? 피도 눈물도 없는 건 알았는데 정말 이 정도로 최악일 줄은 몰랐다. 돈 많은 변호사면 다야? 올케한테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를 했어? 뭐를 했어? 오히려 아빠랑 내가 올케한테 쓴소리 못하게 말렸던 게 우리 엄마야. 애 보다가 다치셨는데 어디 험한 말을 하니? 아니면 아빠도 편찮으시고 엄마도 어려워지니까 시댁이 우스워? 네 아들들 어딨냐고? 올케 그 귀한 아들 둘 다 아주 멀쩡해서 우리 집에 모셨어요. 됐어? 아님 한참 자고 있을 텐데 전화해볼까? 깨워서 확인시켜줘? 제 딸이 속사포로 따진 건 상관도 없다는 듯 며느리는 아이들이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바닥으로 쓰러지듯 주저앉더군요. 다행이다. 저는 많이 흥분한 딸에게 아빠한테 좀 가보라고 핑계를 만들어 돌려보냈어요. 딸내미 속상한 건 알겠지만 저 억울한 건 제가 직접 풀고 싶었거든요. 또 그렇게 내 편 들어준다고 어른인 제가 가만히 있어버리면 모두의 관계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까봐 걱정도 됐고요. 게다가 아무리 옆 환자 없는 2인실이라고 해도 조용한 병원에서 싸움 소리는 크게 나잖아요. 그런데 제 자식이 딸만 있는 게 아니니 또 어쩔 수 없는 불같은 2차전 싸움이 시작됐어요. 다행이라고? 넌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도대체 뭐가 다행이야? 우리 엄마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야, 너 똑똑하잖아. 상황 파악 아직도 못했어? 그래, 한번 들어보자. 나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나도 너처럼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왔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내 탓이야?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냐고. 난 뭐 안 놀랐겠어? 그리고 엄마는 어떻고? 직접 사고 당한 엄마는 안 놀랐겠냐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우리 엄마 탓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진짜 큰일 났어. 우리 엄마 덕에 연석이도 진석이도 살아있다고
뭘 알고나 말해야지. 감히 감사하다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네가 우리 엄마를 죄인을 만들어? 나 너 절대 용서 못해. 막말로 너한테는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 일한다고 애들 안 보고 나돌아다니는 여자가 무슨 큰 소리야. 너 집으로 가든지 어떠든지 여기서 당장 나가. 나가라고. 싸우는 애들 말리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그만하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희 남편이 왔죠. 사실 딸과 아들보다 화나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저희 남편이니까 딸이 개미 같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어떡해. 아, 내가 이럴까봐 나중에 오자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 걱정된다고 해서. 아이,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그게... 남편은 이미 며느리 하는 말을 다 들은 건지 있는 힘껏 아들 뺨을 세게 날렸습니다. 딸은 당연히 왜 죄 없는 남동생을 때리냐면서 아빠를 말렸죠.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나타나자 말없이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애들 봐주고 엄마가 받았던 돈은 그대로 내가 입금해주마. 다시는 엄마한테 어떤 것도 부탁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 너네는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여보, 그만.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이제 그만해요. 나 어지러워. 그렇게 며느리가 쫓겨나듯 혼자 사라지고 아들이 홀로 남자 남편은 아들에게도 소리쳤어요. 네 엄마가 너는 뭐 보고 싶은 줄 알아? 네 부인만 쫓아낼 게 아니라 너도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야? 아주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애는 혼자 키우는 거야? 둘이 키우는 거야? 어디 사는 녀석이 지 마누라 탓만 하고 있어? 남편의 호통과 함께 아들 역시 병원에서 내쫓기듯 사라졌습니다. 몸은 안 다쳤어도 손자들이 제 사고를 목격했기에 많이 놀랐을까봐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저는 전화도 참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돈에게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울면서 전화가 왔더군요. 애들 사고 났다고 딸이 연락한 뒤로 사위도 딸도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와중에 어른들 걱정시킨 게 제일 괘씸했어요. 얼마나 그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아이들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결국 다음날 일찍이 제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돈. 저 때문에 먼 길 오셔서 어떡해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니라 사돈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애들은 보고 오셨어요? 어머, 당연히 사돈 먼저 뵈러 와야죠. 애들이야 나중에 보면 되고요. 큰일 치르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당신 지금 뭔 소리야? 아니, 방금 왔는데 뭘 가보겠다는 거야? 내가 나눌 말이 뭐 있나?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와. 아유, 어머, 죄송합니다, 사돈. 아니, 사돈이 며느라기 말투랑 표정이 너무 닮아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죄송합니다. 사돈, 저 사람이 저래요. 오는 길에 걱정을 그렇게 해놓고 막상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그래요. 그쵸? 아무래도 저희 딸이 절 닮아야 하는데 저런 지아빠를 닮아서 냉철해요 아주. 사돈은 남편 흉을 보다가 또 딸 흉을 보다가 감정을 주체 못해 울다가 웃다가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차마 며느리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말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하는 사돈한테 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돈은 가까이 살았으면 왕래도 자주 하고 아이들도 자기가 돌봤을 텐데 하며 제게 계속 사과했어요.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제가 고생하는 것 같아 죄스럽다고 말하면서요. 며느리는 보자마자 제 탓을 했고 전후 사정 모르는 사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제 편을 들어주는데 만감이 교차하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게다가 박가사돈께서는 저 얼굴 보고 저희 남편 괜찮은지 또 따로 연락해서 병문안을 갔더라고요. 박가사돈은 무뚝뚝하고 차갑게 행동했으나 저희 남편을 묵묵히 챙기고 말없이 간호하고 있는 저희 딸을 통해서 병원비 중간 정산까지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자기 딸 혼냈는데 그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저러니 마음이 찝찝하다고 했죠. 옳게 밉다고 하던 딸도 역시나 사돈 어른께 감사하고 마음이 안 좋다고 했어요. 마냥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무뚝뚝한 양반이 제 딸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고생이 많아요. 아버지 분명히 쾌차하실 거예요. 사돈이 너무 몸이 안 좋다 싶으면 꼭 말해요. 아이 내가 또 건강검진 받아보니 간은 또 건강하다니 조금이라도 떼줄 테니까요. 힘든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하시고 다음 병원비 낼 때 꼭 말해주세요. 사돈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서 저는 더욱더 며느리가 잘못하면 혼낼 건 혼내더라도 끝까지 품고 보듬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자마자 며느리가 이틀 후 병원에 혼자 찾아왔더군요. 저를 보고 쭈뼛대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왔어?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 우리 며느리야. 예쁘지? 예쁜 며느리 둬서 좋겠소. 당연히 좋지. 아가, 애기들 많이 놀랐을 텐데 좀 괜찮니? 괜찮아요. 어머님은 정말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만 걱정하세요? 제가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은 아니더라도 그랬으면 정말 안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감히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한테 몹쓸 말 올리고 이렇게 다치셨는데 제 새끼들 챙기느라 눈이 잠시 멀었었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아주 펑펑 울더라고요. 2인실에서 다인실로 병실을 옮겼는데 환자들이랑 간호사들이 다 쳐다봤죠. 자존심 강한 저희 며느리가 변호사라서 그렇게 누구 앞에 무릎 꿇을 일 없는 며느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반성하고 있다는 걸 긴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알겠더군요. 일어나렴. 아가, 괜찮으니까 어서 일어나.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아주 유능한 변호사예요. 오해가 있었는데 애가 이렇게 착해서 큰일이죠? 며느리가 그러고 있으면 시집살이 엄청 시키는 시모처럼 보이는 거 알아요? 허허허. 네? 저희 어머님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농담으로 옆 환자가 저를 놀리자 며느리는 다시 정색하고 제 변호를 하더군요. 참 웃기고 귀엽죠? 누가 변호사 아니랄까봐요. 아니 누가 그렇대요? 농담이에요. 어머 자기는 저런 며느리 있어서 든든하겠어. 그럼 든든하고 말고. 아가 내가 몸이 불편해서 쉽게 나가지는 못하겠고 퇴원하고 다 얘기하자. 응? 난 괜찮으니까 말이야. 어머님, 사실 그 피의자가 자기 과실 없다고 애들이 갑자기 뛰어왔다고 발뺌을 해서 마트 주차장 CCTV 다 찾아봤거든요. 어머님이 애들 구하느라 자동차 치이는 것까지도 다 봤고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애들 큰일 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 탓하고 설상 그런 일 있어도 어머님 잘못 아닌데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만 울고 뚝. 우는 며느리 보고 친해진 병원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다들 며느리 울렸다고 저를 놀려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는 아들은 또 자기 아빠 병문안 갔다가 제 병실로 왔는지 며느리를 발견하자마자 여기 왜 왔느냐고 엄마한테 또 따지러 왔냐고 하더군요. 당연히 뒤이어온 남편도 아들처럼 화를 냈어요. 사람들 앞에서 또 제게 버릇없이 굴고 있었냐고 했죠.
저는 남자들에게 그만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한 차례 일을 겪은 후였으니 다들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지 제 말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봤어요. 제발 여보, 지금 며느리 무릎 꿇은 거 안 보여요? 저게 지금 어떻게 보이길래 자꾸 뭐라고 해요? 며칠 전 나한테 마음 안 좋다고 한 지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며느리를 보자마자 혼을 내요. 자식처럼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남편은 그제야 무릎 꿇은 며느리가 눈에 들어왔는지 자리를 슬금슬금 피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저 사람 편 이제 안 들으셔도 돼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 너도 아주 조용히 못해? 네? 너 어쩜 그렇게 한 번도 네 부인 입장에서 생각하려고는 눈꼽만큼도 안 하니? 지금도 말이야. 전후 사정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고 있잖냐. 설령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그건 나한테 잘못한 거고. 너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부인한테 잘못한 게 없어? 너 집에서 뭐하냐? 빨래는 돌려? 내가 너희 집 며칠 가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나는 기껏해야 애들 봐주지 나머지 집안일은 너 말고 네 집사람 혼자 다 하더라. 그리고 너 네 부인한테 일하다가 애들 소식 듣고 많이 놀랐겠다고 물어는 봤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시끄러. 지금도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신 잃고 분간 못하고 마누라한테 소리 지르고 너 어디 네 아빠가 나한테 그런 적 있었어?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이 사람 너무 혼내지 마세요. 여보, 자기 마누라 못 알아보던 아들은 고분고분한 며느리 말투에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서 여보라는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더군요. 며느리는 아들한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주겠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며 사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게 용서를 구하러 온 거라고 했죠. 아들은 오히려 울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며느리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만 보던 제 딸이 아들 등짝을 아프게 때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때려? 요리하고 난 뒤에 설거지, 밥 먹은 거 설거지, 빨래 돌리고 널고, 마른 빨래 개고, 화장실 청소 기타 등등 네가 평소에 하는 집안일 말해봐. 어? 말해보라고. 그게, 이 자식이 뭐 하나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래놓고 무슨 콘소리야. 너 네 매형이었으면 진작 쫓겨나. 너 은행원이라서 계산 잘하잖아. 왜 역할 분담은 잘 못해? 옳게도. 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지. 왜 똑똑한 변호사가 자기 변호는 그렇게 못하니? 당당하게 나 힘들었다. 집안일 너도 해라. 말해야지. 안 그래? 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충분히 공감해. 올케가 실수한 건 제대로 사과하고 또 올케가 사과 받을 건 제대로 받으라고. 알겠어?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딸은 올케 편들고 머쓱한지 자긴 아빠한테 가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아들은 그저 뒤통수 한 대 맞은 듯 멍해 보였어요. 분명 며느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본인 역시 잘한 건 없는 아들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랑 화해했고 오해 풀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아들 내외 집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돈에게 연락 안 한 것, 꼭 용서를 구하라고 둘을 혼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건 저도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건데 며느리랑 연애하면서도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는 당연히 문자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으니 조금은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쯤 몰랐던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제게 잘못한 걸 다 털어놓았는지
사돈이 또 사죄하려고 하셔서 말리다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면목이 정말 없네요. 정신 차리라고 단단히 일러뒀으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속 좁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여러 사람한테 많이 혼났어요.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도왔다지만 며느리가 그동안 변호사 일하면서 집안일도 같이 하니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제 아들한테도 앞으로 집안일 많이 도우라고 혼냈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가기로 했던 그 대형 로펌에서 우리 딸을 최종 고사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로펌에서도 밉보여서 일도 안 주고 수익이 갑자기 끊겨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 상태였나 봐요. 그 상황에 애들까지 다쳤다고 하니 애가 잠시 정신을 놓았나 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며느리의 사정을 사돈에게서 전해 듣고 깜짝 놀랐죠. 정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돈을 달래고 생각해보니 제게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주고 예민하게 굴었던 것도 전부 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고생했던 과정을 또 사돈이랑 대화하면서 듣게 됐죠. 변호사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과정도 여자라서 또 받는 차별 대우가 분명 있어 보였어요. 최종 고사한 로펌에서는 대놓고 내색은 안 했다고 하지만요. 며느리가 어린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다는 걸 재차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바로 며느리보다 경력이 덜한 남자 변호사를 뽑았으니 며느리로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아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저는 혼자 마음고생했을 며느리를 위해서 온 가족 불러 모아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며느리가 그때 잘못한 건 맞으나 앞으로는 그 일을 묻어두고 살아가자고요. 더 이상 아무도 언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사과받았으니 더 이상 며느리 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죠. 한 가족이라 해놓고 마음 터놓을 곳 한 곳 없었을 며느리 마음을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제 딸은 누가 보면 엄마가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죠. 비록 새침하게 말했지만 혼자 조용히 분노하는 딸이었어요. 커리어 우먼이 계속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사회 분위기에 있다면서요. 그리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나지막이 아들에게 속삭였죠. 아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의 대화, 관심, 사랑이라고요. 모든 걸 알게 된 저희 가족들은 정말 며느리를 가족처럼 보듬기로 약속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구는 식구들을 보고 지난날 자신의 오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했고요. 여보, 이번엔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편이라는 거 잘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 은행 일로 충분히 머리 아플 텐데 걱정할까봐 말 못한 거야. 나는 은행에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하잖아. 당신도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당신이 있는 것처럼 당신한테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우리 부부잖아. 여보, 크게 싸우고 난 후 저희 식구들에게는 더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어려운 변호사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며느리가 됐죠. 어쩔 때는 제 딸보다 더 잔소리를 서슴없이 하는 며느리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을 늘리기 위해 며느리는 조금 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이 대학 가면 더 큰 꿈을 가지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땐 식구 모두가 며느리를 서포트하기로 했어요. 비록 잔소리는 많이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저희 며느리는 친정엄마처럼 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며느리가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쩜 자신이 가장 못났을 때 날것의 모습을 품어주셨냐며 제게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종종 하죠. 아,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마트 주차장 사고 냈던 운전자는 처음 사고 냈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크게 다치고 나서야 고령의 인지능력 저하로 면허 자격 박탈을 당했습니다. 며느리가 대형 로펌에서 상처받은 직후였고 게다가 자식들과 제가 엮여 있는 일이니 단단히 마음먹고 사건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뼈도 못 추렸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어쩔 때는 저도 버릇없는 며느리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참을인 새기며 참는지 제 스스로가 답답하다고 느껴졌어요. 평화도 좋지만 화도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가 없네요. 스스로 잘 참아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불같이 화내고 시집살이 시켰으면 지금의 행복 못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딸이 2명 더 생긴 느낌입니다. 아, 원래 딸은 1명이지만요. 로봇 같은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살가워졌거든요. 평생 존댓말 쓰던 아들도 이제는 애교 부리면서 엄마라고 불러요. 남편도 건강 많이 호전되어서 아들이랑 낚시도 다니고 하네요. 저희 친딸은 말할 것도 없이 며느리랑 자매처럼 둘이 잘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